네, 안녕하세요. 내 삶의 기록 운동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임성균 회장님이신데요. 임성균 회장님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적인 그런 이제 코스를 밟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경력을 쌓아오셨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경기중학교, 중고등학교, 또 서울대 나오시고 또 행시 합격을 하셔가지고서 경제기획원이죠 당시. 그리고 최근까지는 뭐 이제 기획재정부로 이름 바뀌었지만 그런 경제부처에 계셨고, 또 국세청에 또 가서 일을 하시고, 또 최종적으로는 광주지방 국세청장으로 이제 공직생활도 마무리하시고, 지금은 세무법인을 세우셔서 거기 또 이제 회장님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뭐 다양한 경력 속에서도 꾸준하게 어떤 하나의 중요한 경력을 계속 발전시키신 그런 셈인데요. 오늘 사실은 그런 밖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력서 뒤에 어떤 또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오셨는지 그런 내용을 좀 듣고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임성균 회장님 그래도 직접 한번 정식으로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성균입니다. 과거에 이제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고 그전에는 기획재정부 세제시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세무법인 다솔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 성장기서부터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서울에서 사셨던 게 아니고 지방에 사시다가 지방에서 중학교 입학도 했지만 다시 부모님하고 서울로 다시 이사 올 상황이 돼서 서울에서 다시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죠. 6학년이겠죠.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서울에서 중학교 시험을 치르고 서울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또 상당한 또 그런 그 변화를 많이 겪으셨는데, 당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서울에 올라오시게 됐고, 또 서울살이 중학교 시험 뭐 서로 애로사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으셨는지요? 네, 그때 제가 지방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그 지방의 중학교를 들어가서 한 학기를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제 서울에 올라올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세무공무원을 하셨던 부친께서 서울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조금 거기서 계속 다닐 수도 있고, 상당히 뭐 중학교 생활을 거기서도 재미있게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랬는데, 뭐 온 가족이 다 서울로 이사를, 동생들도 오고 다 같이 이사를 오게 되는 마당에 그때 12살, 13살이 뭐 어린 나이인지라 저 혼자 남아있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팽개치고 서울로 그냥 따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중학교 이제 전학은 쉽지는 않았고, 중학교 전학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데, 전학을 하려면 나쁜 학교는 전학이 가능하지만 좋은 학교는 전학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신촌에 있는 창서국민학교라고 조그만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외사촌이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외사촌이 다니는 그 반에 그냥 들어가서 3개월을 다니고 경기중학 시험을 봤는데, 뭐 5명이 그 학교에서 한번 보러 갔는데 유일하게 저 혼자 경기중학에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1년이 결국은 1학년을 또 한 번 다시 다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중학에 들어가서는 1학년 1학기 때는 2번 배우는 거니까 그 부분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때는 1학년 때 계속 1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 학교에서 밤늦게 운동장에 뭐 축구, 그 다음에 핸드볼 같은 걸 즐겨 했는데, 그러고도 맨날 1등을 하니까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그 뭐랄까 1년을 결국은 이제 재수하신 셈인데 중학교 입학 과정에서 요새 같은 반수라는 네, 거죠. 반수 뭐 하여튼 뭐 네. 많이 주눅도 들고 또 네. 더구나 지방에서 서울 와가지고서 문화적으로나 뭐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 또 애로사항도 있을 법한데 워낙 그 공부를 조금 했던 걸 다시 하니까 오히려 중학교 들어가서 1등을 하시게 되는 뭐 전화위복이기도 한데 집안에 뭐 머리가 워낙 좋으셨던 DNA를 받아갖고 그러셨던 건지 워낙 성실을 하셨던 건지 여하튼 예,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다니셨는데 뭐 학교 얘기를 계속 이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대학도 서울대 사회계열로 입학하셨는데 바로 대학 입학을 하신 건지 아니면 또 뭐 애로사항은 없으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의 공부에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않았고 또 경기 중학에서 경기 고등학교를 갈 때 저희는 무시험으로 올라가지만 그 경기 고등학교의 반 480명에 200 플러스에서 240명을 새로 뽑았는데 그 사람 우리 뭐 다 친구들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중학교 3년을 열심히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입시를 거쳐서 온 사람이 240명이고 480명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중학교 들어갈 때는 다 수재들이었지만 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3년을 뭐 그럭저럭 공부한 사람하고 아주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실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서는 상당히 혼란이 왔었어요. 이게 그 친구들하고 경쟁하는 게 굉장히 좀 버거웠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해서 이제 고3 무렵에는 다 이제 비슷한 실력이 되긴 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여튼 대학교 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때 서울 뭐 법대를 지원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뭐 하여튼 한 학년을 재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사회계열에 들어갔습니다. 사회계열이니까 나중에 졸업은 이제 경영학과를 했었지만 처음에 들어갈 때는 사회계열에 사회계열로 이제 그게 1학년 마치고 과를 이제 배정을 하게 되죠. 법대나 경제학과, 경영학과, 뭐 정치외교학과라든지 뭐 그런 학과로 그렇게 배분이 됩니다. 공무원 생활을 이제 오랫동안 하신 게 이제 주요 경력이신데 공무원 생활 좀 이제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학 졸업 이제 직전에 행정고시에 이제 합격하신 다음에 최초 발령받은 데가 경제개혁원이시고 이후에 이제 부처 이름이 이제 바뀌어서 뭐 재정경제부 근무하시고 또 청와대에 또 파견 근무도 하셨고 또 국세청에 가서 또 일도 하셨고 어떤 중요한 부처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거는 왜 공무원이 되시려고 했는지 그리고 공무원 생활에 여러 가지 뭐 장단점도 있고 할 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하여튼 공무원이 되신 거고 공무원 생활 해보니까 어땠었다 뭐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그 공무원 생활을 군대 3년 포함해서 33년 공무원 생활을 이제 한 거죠. 저는 뭐 군대는 그 대학교 다닐 때 다녀왔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행실 합격해서 졸업하고 나서부터 바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하여튼 혜택도 많이 받고 보람도 좀 있었고 또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많은 전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공무원을 하게 된 거는 첫째는 부친이 이제 세무공무원을 하셨고 그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생활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저희 외삼촌도 공무원 중에 경찰 공무원인데 뭐 경찰서장을 또 오랫동안 이렇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이라는 게 좀 좋다는 그런 인식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갖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항상 그 기억에 남는 건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한번, 그때는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구경하러 서울 구경하러 이렇게 왔는데, 그때 외할아버지께서 뭐 경복궁도 보여주고 같이 경복궁도 보고 또 중앙청 이런 데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때는 뭐 중앙청을 이렇게 일반인이 구경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름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얀 그 와이셔츠 같은 걸 입고서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서 열심히 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또 외할아버지께서 너희들도 크면은 여기 중앙청에 와서 근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서 그런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복학해가지고 뭐 경영학과로 저는 이제 배정을 받아서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3년 이렇게 늦어지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뭐 사법시험도 합격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외시, 행시를 많이 합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또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냥 따라서 도서관에 조금 다니다가 하여튼 쉽게 합격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저도 이제 오늘 질문을 드려놓고 좀 뭐 부럽기도 하고 좀 괜히 이런 질문을 드렸다. 뭐 시험이 제일 쉬웠어요. 약간 이제 그렇게 들려가지고 이게 어려운 시험이었을 텐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뭐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하셨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재급들 뭐 머리 좋은 분들이 경제부처에 고시를 보고 다 모이신 건데, 그 쟁쟁한 인재들 모인 곳에서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좀 있었을 거고, 또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서 더 이제 활발하게 어떤 기회도 많은데, 이제 공무원 조직이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위계 서열이 이제 강하고 해서 뭐 조금은 이제 답답하게 이렇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 이제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 생활이 어떠셨는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뭐 공무원 생활이라는 게 크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지루한 일, 그 다음에 윗사람이 시키는 일, 이런 데서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거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인데, 저는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고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제 그 경제기원 같은 경우는 학벌이 뭐 조금 좋은 분들이 많고, 저희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좀 그분들한테 이제 선배 도움을 뭐 음으로 양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냥 또 느끼기에 마음이 편하게 느껴져서 저는 뭐 조직 생활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잘 지냈던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 경제기업원 처음에 근무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보니까 국비 유학 같은 것도 다른 부처에 비해서 티오가 많은 건지, 저도 한 3년 됐을 때 그 뭐 토플 시험 봐가지고 이제 3명 중에 1명을 잘 본 사람은 유학 보내주는데, 거기도 다행히도 돼가지고 브라운 대학의 사무관 때 이제 2년간 경제학 공부를 하러 갔다 왔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그 공무원 하면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요새도 공무원 젊은 사람이 이탈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저희 때도 사무관에서 서기관 올라가는 게 한 15년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4년 6개월 만에 승진을 했는데, 우리 동기생 중에는 가장 빨리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승진 적체가 심했는지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근데 뭐 그거는 상당히 조금 지금도 생각해봐도 참 좀 단조롭고 좀 그 순간은 좀 어려웠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이제 승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목표인데 15년 가까이 한 자리에 있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무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또 인고의 또 세월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걸 이제 경험하시고 견뎌내셨는데요. 이제 경력 중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 있으세요. 태국 주재 이제 한국 대사관의 재정경제관으로 나가셨죠. 파견 나가셨고 3년 5개월 그렇게 가 계셨는데 마침 그 시기가 우리는 이제 IMF 외환위기고 또 아시아 전체적으로도 금융위기가 뭐 태국도 아마 그때 바트와 관련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도 상당히 위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런 이제 위기가 발생했어요. 근데 그때 태국에 계셨지만 뭐 이 외환 위기, 경제 위기 때 상당히 또 역할이나 일이 좀 있으셨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그때 상황을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태국의 재정경제관으로 이제 96년 8월 달에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한 3년 5개월, 그래서 2000년 초까지 거의 21세기 될 때까지 3년 5개월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간지 한 1년 뒤부터 여러 가지 위기설이 있었고, 태국은 벌써 1997년 5월에 외환 위기를 맞이해서 IMF 지원을 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6개월 뒤인 97년 11월 정도에 아마 상당한 외환 부족 상황에 이제 도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갑자기 제가 이제 대사관에 있을 때인데, 김기환 그 대사, 그 순회대사로, 강경식 장관의 순회대사로 활동을 했었어요. 그분이 근데 뭐 태국에서 외환 세미나가 많이 열리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그 외환 세미나 그 참석하러 왔는데 아마 강 장관님한테, 강경식 장관님한테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빨리 그 묵고 있는 오리엔탈 호텔로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 하고 이제 저가 급히 오리엔탈 호텔 또 갔는데, 이제 얘기가 지금 강경식 장관님 지시로 그 캉두시 IMF 총재가 오늘 아침 10시에 그날이 이제 1997년 11월 14일입니다. 그날 돈무앙 에어포트에 내리신다. 내린 그 캉두시 총재를 만나서 이제 우리 한국이 외환 위기에 좀 처해 있고,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뭐 아주 긴급 대책을 강경식 장관 주도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면서 이거 해도 좀 괜찮겠느냐.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강 장관과 캉두시 총재가 급히 한국을 좀 방문해서 또 이 제반 사항을 직접 보고서 한번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 빨리 한국에 올 수 있도록 교섭을 해달라. 그런 지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캉두시 총재를 그날 이제 아침에 만나려고 했었는데, 뭐 일정이 계속 수상을 만나고 국왕을 아련하고 뭐 재무장관하고 미팅을 하니까 이게 그 만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결국 연락을 해가지고 저녁 한 7시경에 재무장관 주최 만찬장, 거기 태국의 중앙은행 뭐 강당 중앙은행 그 식당에서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겨우 이 일정을 조율해서 이제 만나러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런 대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걸로 혹시 한국이 가능하겠느냐 뭘 물어보니까 캉두시 그 총재 얘기로는 말로만 듣고는 모르겠고 실무 대표단을 한국에 보내봐야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한국의 외환 위기는 없다 하는 것을 IMF 이름으로 발표를 좀 해주겠다. 왜냐하면 갑자기 위기가 있다는 게 알려지면은 오히려 쏠림 현상으로 위기가 더 심화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조치를 취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에 지금 급히 가서 강 장관과 미팅을 좀 해야 된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캉두시 총재가 그날이 11월 14일인데 금요일인데 11월 15일 토요일에는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대통령과 면담 일정이 있고 예방 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11월 16일에는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11월 17일 월요일에 우즈베키스탄 대통령하고 오찬 일정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일정을 뭐 취소하거나 변경하기가 어려워서 당분간은 그러니까 당분간이 뭐 얼마 일주일이 될지 뭐 20일이 될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좀 시간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김기현 대사와 저의 입장에서는 뭐 아무리 시간이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물러설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기서 뭐 한국에 좀 빨리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왜냐하면 그 IMF라는 게 이 외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인데 필리핀이나 우즈베키스탄은 아주 급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외환 위기가 닥치면은 한국이 닥치면은 아시아 전체가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큰 중차대한 문제이니까 꼭 좀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강권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이제 서로 이 한국하고 워싱턴에 시차가 12시간이 있다. 12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떠나도 한국에서 월요일 날 아침에 떠나도 월요일 날 아침에 워싱턴에 도착할 수 있다. 비행기 시간도 12시간 걸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서로들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한국을 가서 미팅을 저녁에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워싱턴으로 떠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환위기가 한국이 말려든다는 사실은 알려지면은 한국 금융시장, 뭐 세계 경제 금융시장 요동치기 때문에 그거를 비밀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1월 16일 날 그것이 비밀 회담이다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알려져 있죠. 비밀 회담. 그래서 하여튼 그 서로들 아주 비밀로 그 사실을 비밀로 했기 때문에 뭐 비밀로 알려졌는데 특히 그 캉두시 총재도 비밀로 했기 때문에 IMF 본부에서조차 IMF의 그 캉두시 비서조차도 이 캉두시 총재가 일요일 날 워싱턴에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안 와서 그 24시간 동안 행방불명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IMF에서도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IMF 미팅이 11월 16일 날 이루어졌고 실무 대표단이 오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 판단이 이게 IMF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고 뭐 우리나라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IMF의 어떤 지원을 받는 프로세스에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의무 우리 국가의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떤 금리를 긴축 경제를 해야 되고 뭐 기업의 부채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의견이라기보다도 IMF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이런 그게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태국 재경관으로 있으면서 태국이 6개월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미팅들을 뭐 그 IMF 요구 사항이라든지 그에 대한 태국의 반응 또 거기에 또 태국 경제가 그 IMF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굉장히 태국은 많은 기업이 도산이 되고 태국도 그렇게 쓰러지고 그랬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을 이제 본부에 제가 전문으로서 이제 수시로 보고를 해서 뭐 하여튼 우리나라 대책을 만드는데 일부 조력을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 조금 사적인 개인적인 부분 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해서 이 가정적으로 결국은 이제 밤 늦게까지도 이제 일을 하셔야 되고 아마 주말에도 좀 일을 하셨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적으로 신경 쓰기가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가정에서는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어떻게 역할을 하시려고 했는지 또 몇 점짜리 아빠나 남편으로 평가를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좀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점수로 따지면 형편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조금 늦게 퇴근하는 적도 많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서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는 적도 있고, 또 주말에는 테니스나 또 요새는 골프가 못 치지만 그 당시에는 골프도 좀 치고 그랬기 때문에 네. 가정에 대해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 집사람도 가끔 네. 불만을 얘기하고 이제 그렇긴 합니다. 불만만 얘기하셨어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응징을 당하셨다든지 그런 경험은 없으셨고요? 네, 그런 경험은 다행히 없고요. 네. 지금 이게 쭉 말씀 들어보면 이제 열심히 성실하게 이제 노력하신 것도 있고 보니까 집안에 이제 좋은 이제 그 DNA가 있어서 머리도 좋은 머리들을 이렇게 물려받으신 것도 있고 하지만 또 이제 나라에서 또 이렇게 주는 어쨌든 이제 그런 그 혜택 속에서 또 그렇게 하셨는데 또 국가나 사회에 또 이렇게 그거를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이제 차원의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창신동에 지금 현재 노인가정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을 지금 꽤 오랫동안 해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한 달에 4, 5회 정도 이렇게 참여하실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동참하시게 된 어떤 그 배경하고 현재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제 의미를 같이 지금 찾고 계신지요? 예, 그 창신동 그 산동네에 프란치스코 이웃이라는 그 빌딩이 있고 그 빌딩에서 수녀님들도 있고 또 젊은 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만들고 그 배달하는 그런 일이 지금 이제 계속 되고 있는데 거기에 저도 참여를 해서 배달하는데 그렇게 나섭니다. 일주일에 2번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일주일에서 한 달에 한 8번 내지 9번 정도 이렇게 평균 되는데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신동 사업은 같이 걷는 길 재단에서 이제 비용을 대사하고 그 재단 이사장은 대한상공회에서 회장을 했던 박용만 회장이 이사장을 이제 맡고 있죠. 거기서 이제 주관해서 하는 건데 저도 이제 같이 카톨릭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달에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그나마 조금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정신적으로도 아주 좋아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산동네를 막 배달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본인의 건강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사람들도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서로 윈윈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카톨릭 아마 이제 신자신 것 같은데요. 그 카톨릭 신앙은 언제서부터 이제 가지시게 됐고 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얼핏 듣기에는 카톨릭의 중요한 이제 국내 카톨릭의 어떤 단체의 책임도 지금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활동도 좀 같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이제 카톨릭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세를 받고 카톨릭 그런 이제 제 어머니도 카톨릭이셨고 그런데 하여튼 그래도 이제 교회 성당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가게 된 거는 결혼한 이후에 계속 주말에는 빠지지 않고 이렇게 쭉 미사에 참여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사 하여튼 일요일 미사에는 제가 해외에 가 있더라도 해외에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해도 일요일이면 그 나라에 꼭 성당을 찾아가 가지고 이제 갑니다. 예를 들면 요르단 쿠웨이트 가더라도 거기에도 이슬람 국가지만 성당이 다 있어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국내 그 카톨릭 단체는 그 몰타 오드 오브 몰타라고 몰타 기사단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태리 밑에 몰타 몰타 섬의 그 몰타죠. 근데 지금의 몰타 기사단의 본부는 바티칸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는데 그 기사단의 연원은
과거 10세기, 11세기에 그 이슬람하고 싸웠던 십자군입니다. 십자군 기사단인데 이제 이슬람과 전쟁이 끝나서 이게 그 이제 싸울 필요가 없어졌을 때 그 몰타 기사단들이 몰타 섬에 가가지고 그 기사단들이 거기 살면서 이제 의료 봉사 활동하고 뭐 구호 활동 담당을 하고 이렇게 쭉 이어왔다가 몰타 섬에서 이제 나폴레옹이 몰타 섬을 점령하니까 그게 다시 이제 로마 바티칸으로 지금 옮겨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의 그 근원을 두고 있고 지금 현재 활동은 The Poor and the Sick, 환자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걸로 목적으로 하는 이 캐톨릭 단체죠. 그 몰타가 2015년에 이제 한국에 처음 설립이 됐고 제가 거기에 일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지금은 제가 잠깐 회장을 좀 맡고 있습니다. 한국 지부 몰타 네, 그렇죠. 기사단 한국 지부 오더 오브 몰타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몰타의 한국 지부. 네, 지금 지부. 현재는 대표고 계속 이제 그 활동을 하시면서 주로 이제 구호 활동이나 뭐 어떤 봉사 아픈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활동을 이제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주로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씩 뭐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뭐 장애인을 그 돕는 활동이라든지 어린이 장애인을 또 데리고 어디 가서 이렇게 같이 힐링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또 르루드라고 프랑스 르루드에 1년에 5월 달이면 한 번씩 모여서 거기에 병자들이 옵니다. 병자들을 이제 도와서 치료하는 데 돕는 그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년 한 번씩 이 동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국가들 호주, 필리핀, 뭐 태국, 싱가포르 뭐 이런 몰타 그 지부가 있는 나라들끼리 모여가지고 총회도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한국에서 총회를 했었습니다. 예. 뭐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학창 시절 얘기도 하셨고 공직생활 기간 동안에 얘기 또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또 이제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그 스토리들이 있으셨고 또 지금 뭐 개인적으로는 카톨릭 그 어떤 신자로서의 활동 또 봉사 활동하시는 건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게 우리 회장님 뭐 인생에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이제 조금 짤막짤막한 그런 이제 소개들이었지만은 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이제 살아오시면서 이런 이제 쭉 경험과 활동들을 통해서 가장 그래도 잘 해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이건 조금 돌이켜보면 좀 아쉽다. 내가 다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안 하고 좀 이렇게 봤던지 또는 이렇게 행동했을 걸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 주시죠 좀. 네, 살아오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거는 어떤 항상 이렇게 도움을 주고 이해를 해주는 지금의 이제 아내와 만나서 결혼하게 된 거. 그건 너무 아부성 그런 그거 말고 한번 또 그게 아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는 초반에 뭐 부연 설명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경기중학에 들어가서 이제 6년간 경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마친 거. 그것도 아주 잘한 거가 아닌가. 뭐 지방 학교를 그냥 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도 조금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그걸 어떻게 보면은 뭐 학연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잘못된 걸로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혜택을 오히려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제기획원에 가도 첫날부터 딱 그 어떤 뭐 선배나 그다음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 뭐 이런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서로 안내를 받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또 생활하면서도 뭐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좀 그런 학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편하게 좀 지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잘한 거는 우연히 온 거지만 지금 조세 분야로 이제 그때 김진표 차관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우연히 결정이 돼가지고 제가 세금을 담당하는 과장으로 부임이 돼가지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도 하고 국세청 감사관, 광주지방국세청장도 하고 또 그 전에 이제 조세심판원의 상임심판관도 하고 그래서 세금에 관한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담당할 수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세무사 자격증도 받게 되고 관련 일을 퇴직하고 나서도 계속 할 수 있다는 점은 행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한 서너 가지 이렇게 잘한 것 같고 또 좀 잘못한 거는 이게 보니까 이렇게 좀 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뭘 이렇게 일을 하면은 이제 목숨을 걸고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안일하게 이런 대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해서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아예 모험 자체를 포기하고 안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놔두는 그런 경우. 그래서 조금 인생을 다시 산다면은 그런 최선을 다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좀 무산일하게 살아온 거 아닌가 하는 게 부족한 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회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제가 조금 속으로 약간 웃었는데 뭐냐면은 아니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이제 뭐 성취를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안 했다 이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보고 우리 말에 그런 게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가기 힘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 따라가기 힘들다. 그래서 회장님 열심히 안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행운도 따르고 뭐 이렇게 일이 이렇게 이제 성취된 거 보면은 이게 잘못된 이제 이게 또 교훈을 주는 거 아닌가? 야,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운이 따라야 돼. 그 말씀은 아니시죠? 운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했었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말씀이셨을 것 같은데. 네. 아니,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래서 꼭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한다는 것, 최선을 다한다는 게 그게 조금 더 후회가 없는 삶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이제 내 삶의 기록 운동에 지금 발기인이시고 앞으로도 이제 저희 단체의 중요한 또 역할을 맡아주시기로 한 임성균 회장님 모시고요. 주로 공직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어떻게 이제 살아오셨는지 또 경제 위기 때 얘기를 비롯해서 중요했던 그런 스토리들을 또 이제 많이 경청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하셨고 또 바쁘게 살아오셨지만은 또 이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좀 인생을 사시려고 노력하신 거 아닌가. 뭐 그 결과가 너무 목숨 걸고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쉽다 하시는데 따지고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그런 이제 삶을 좀 사시려고 하지 않았는가. 저는 이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임성균 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뭐 마지막으로 인사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시죠. 인사하시죠. 네, 제가 뭐 개인적인 일을 뭐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그 어떤 생각을 얘기한 거니까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혹시라도 그 중에서 괜찮은 점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